EBS 수능특강 독서 사회문화 13강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과 가압류의 효과 한번 볼게. 자, 1문단이야.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하면서 채권의 정의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거야. 그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특정한 행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금전채권이라고 하는데, 봐. 채권 중에서 금전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 금전채권은 뭐냐면 금전의 지급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지. 뭐 빚을 졌나 보지. 채무자가 빚을 져서 이제 채권자가 너 나에게 빚진 돈 1억을 빨리 주렴 하고 요구하는 것. 그게 이제 금전채권이야. 금전채권은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다. 다양한 거래관계인데 예컨대 외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 채권. 물품대금 채권 요거 이해되니? 외상거래니까 원래 보통은 돈을 내고 물건을 받잖아, 그지? 그런데 물건 먼저 받고 저 나중에 돈 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상이잖아. 이런 외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라는 거야. 그때 가져간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해라. 물품대금. 그 다음에 대출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대출금 상환채권. 이게 뭔 줄 알지?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돈을 빌렸으면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자, 빌린 돈을 내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대출금 상환채권.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임대인의 차임채권. 임대인의 차임채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차임이라는 게 우리 앞에 강에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월세. 이런 것들이 차임이야, 얘들아. 지불해야 하는 돈. 그러니까 내가 월세 계약을 했어. 그럼 집주인한테 매달 돈을 내야 돼. 이런 게 임대인의 차임채권.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을 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금전채권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채무자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을 지급기일이라고 하는데 지급기일이 뭐냐면 채무자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이야. 며칠 이렇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날. 지급기일은 대개 계약으로 정해진다. 며칠에 돈 줘 이렇게 계약으로 정해지거든. 다만 금전채권 중에서는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런 채권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한 때가 지급기일이 된다. 보통은 계약으로 정해지지만 계약이 안 됐을 때 딱히 정해진 게 없을 때는 채권자가 이제 돈을 주렴 하고 청구하면 지급기일. 됐지? 지급기일이 되었는데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 채무불이행 괜찮아? 돈 안 주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거야. 채무불이행. 이때 채권자는 스스로 채무자의 돈을 가져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주인이고 내 집에 새 든 사람이 있어. 새 든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돈을 안 내는 거야. 한 6개월째. 6개월째 안 내. 채무 불이행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안 되겠는데? 내가 좀 돈 좀 받아야겠는데? 하면서 그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뭐 돈을 가져온다거나 이럴 순 없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건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가져갈 수는 없고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하면서 채무 불이행이 일어났을 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강제 집행은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실시되지만 이 말은 뭐야? 채무자의 의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채무자는 이미 채무 불이행 상태니까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반대하더라도 실시되지만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된 경우에 한해서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이는 법원이 주도한다. 강제 집행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의 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재산을, 지금 이거는 돈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재산이 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야. 이 재산이 진짜 현금일 수도 있고 어떤 건물, 부동산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집행의 대상인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강제 집행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건물 뭐 이런 부동산인 경우에는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면서 또 좁혀주고 있는 거야. 강제 집행 중에서 집행의 대상이 부동산이면은 경매 절차를 통해서 강제 집행이 시행될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내용이 상당히 많아. 많으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 얘들아. 천천히 해볼 건데, 일단 채권의 정의부터 나와 있거든. 채권이란 채권자가 있는데 채무자에게 무엇을 하는 거냐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게 채권이야. 그랬을 때 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채권 중에서 금전 채권으로 좁혔어. 금전 채권. 금전 채권에서 이 특정한 행위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돈을 주렴 이거겠지. 그래서 특정 행위 자체는 여기서 금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금전 채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 금전 채권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느냐 세 가지를 또 얘기해주고 있거든. 첫 번째는 물품 대금 채권. 야, 물건 가져갔는데 돈을 아직 안 줬어? 빨리 돈 줘. 이런 물품 대금 채권. 그 다음 두 번째 대출금 상환 채권. 대출 받았을 때 이제 그 돈을 내야 되니까 그 대출금 상환 채권. 그 다음에 임대인의 차임 채권. 이건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권. 이렇게 예를 들어주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급기일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거든. 지급기일이 뭐냐면 채무자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 날. 채무자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이 지급기일인데, 이 지급기일이 계약으로 정해진 게 있고, 계약으로, 대부분은 계약으로 정해지는데, 계약으로 정해지지 않은, 즉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도 있다 그랬어.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 이런 건 언제 지급하면 되냐면 채권자가 청구했을 때. 채권자의 청구 날, 청구한 때라고 적어주면 좋겠다. 채권자가 청구한 때. 말이 좀 이상하다. 채권자가라고 써줄게, 얘들아. 말이 좀 이상하니까. 채권자가 청구한 때가 바로 지급기일이 된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지급기일도 정확히 나와 있는 거야. 보통은 계약으로 정해져서 어떤 특정 날이 있고,
그게 아니면 채권자가 청구한 그때가 지급 기일인데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지. 지급 기일이 됐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무엇이다?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야.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인 경우에 이제 애가 타는 건 채권자일 거 아니야.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가져갈 수는 있다 없다? 스스로 가져갈 수는 없어. 채무자의 돈을 스스로 가져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돼. 좀 복잡해지는 거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되고 이제 요 강제 집행이 이 글의 화제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에 대해서 나오거든. 뭐라고 하냐면 얘는 일단 채무자가 반대해도 실시해. 그러니까 채무자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채무자가 반대할지라도 그냥 강제 집행은 실시되는 거고 그리고 법정 요건이 충족돼야 되고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도 되고 법원이 주도한다. 마지막 것만 좀 적어볼까? 법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게 집행 대상의 재산, 그러니까 집행 대상인 재산. 집행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에 이 경우에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고 더 좁혀주고 있는 거야. 이 강제 집행 중에서 이 집행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엔 경매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경매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 문단 가볼게. 경매 절차는 하면서 이제 경매 절차야. 채권자가 경매의 목적물을 특정하여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는데 얘들아 잘 봐야 돼. 경매의 목적물을 특정해야 돼. 그러니까 채권자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 건물 A 이렇게 특정해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이제 개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전에 채권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공적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얘들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첫 번째야? 공적 확인이 첫 번째인 거야.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는 거야? 경매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순서를 잘 봐야 돼. 그래서 공적 확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적 확인이라는 건 뭐냐면 채권이 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날까지 돈 얼마를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았다. 뭐 이런 채권의 존재, 그 내용 이거에 대한 공적 확인이 이루어진 후 그러므로 나는 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건물 A를 그 경매 절차를 밟아서 돈을 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경매 신청을 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계속 볼게. 예컨대 갑이 소유한 이 부동산에 대해 을이 경매 신청을 하려면 얘들아 그럼 요거부터 좀 볼까? 갑이랑 을 중에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인지를 생각해야 돼. 누가 채권자일까? 경매 신청한 자가 채권자겠지. 얘가 채권자야. 그치? 그리고 갑이 소유한 이 부동산 이 사람이 이제 채무자가 되는 거지. 그치? 요런 거 잡아주면 되고 그렇게 하려면 을이 갑에 대한 금전 채권자라는 사실과 채권액 얼마다 라는 것과 지급 기일이 지났는데도 갑이 을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라는 사실까지도 공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이게 공적 확인이라는 거야. 공적 확인에 들어가는 내용 뭔지 알겠어? 채권자야, 채권액 얼마야, 돈 아직 지급 못했어. 이 세 가지가 다 공적으로 확인이 돼야 돼. 이러한 공적 확인은 확정 판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공적 확인은 그럼 어떻게 받아요? 라고 하면은 확정 판결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대.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을이 갑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재판을 걸어서, 그러니까 재판 신청을 한다라는 거야. 이 을이 채권자였잖아.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야, 너 돈 갚아, 이렇게 재판을 걸어. 그러면은 그 재판에서 뭐라고 판정해 주겠어? 갑은 을에게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을은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요 확정 판결이 공적 확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근거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경매 절차가 개시됐잖아. 아까 그래서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목적물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데 이것을 압류라고 한다. 세 번째, 압류된다 이런 거 들어봤니? 빨간 딱지 붙고 막 이런 거 압류, 재산 압류 이런 거 좀 봤어? 드라마 같은 데서 좀 나오는 거 있잖아. 그래서 압류인데 이 압류는 누가 하는 거냐면 법원이 그 건물이면 건물, 그 목적물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내가 아까 빨간 딱지 붙는 거 이제 물건인 거고, 뭐 건물에다가 뭐 딱지를 붙일 것 같진 않은데 이건 내가 정확히 모르겠네. 어쨌든 이 압류를 하거든. 이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지금 계속 부동산 얘기해 주는 거니까,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이거 여러 번 나왔지? 이 등기부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적으로 보게 하는 거야. 그 등기부에 압류 등기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압류가 이루어진다. 부동산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압류 등기를 기록한다라는 거야. 그 건물은 압류 등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지. 압류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 후에 법원은 압류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데 하면서 그 압류시킨 건물을 파는 거지, 법원이. 이 절차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선정한다. 경매니까. 경매는 보통 이렇게 여러 가격을 다 적어내면은 그 중에 높은 가격이 이렇게 좀 선정되곤 하지. 이렇게 선정된 매수인이 자신이 제시했던 가액을 법원에 납부해. 그러면 매수인은 즉시, 그러니까 법원에 돈을 납부하는 즉시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무자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이거 어떤 건 줄 알겠지? 그 여기서 얘기하면 채무자가 이제 갑이었잖아. 갑이 을에게 돈을 안 갚았어. 안 갚았으면 이제 을이 이제 재판도 걸었고 경매 신청도 했어. 그럼 요 갑이 소유한 이 부동산이 압류되면서 법원이 매각 절차를 시행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겠다고 했어. 돈을 냈어. 그러면 그때 갑의 소유권은 소멸해서 더 이상 그 건물은 갑 것이 아닌 거지. 됐지? 또한 압류 등기보다 나중에 채무자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발생했던 권리들도 모두 자동으로 소멸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압류됐잖아, 압류. 그러니까 압류 딱지가 자꾸 딱지라고 표현하네. 미안해. 압류 딱지 아니고 그냥 요 부동산에 대한 어떤 압류가 딱 공시가 되잖아. 그러니까 등기부에 압류가 공시가 됐어. 그럼 얘는 압류 건물이거든. 압류된 건물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법원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잖아. 그래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아직은 소유자가 요 채무자잖아. 아직은 요 갑이 소유자인 거야. 그래서 소유자가 그냥 자기가 아직은 소유자니까 얘를 판 거야. 이 집을 이 어떤 건물을 매도해버려서 팔아버렸어. 그렇게 팔아버리고 자기가 그냥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 있지. 그래서 압류 등기보다 나중에 그 채무자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발생했던 이런 권리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소멸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갑의 매도 시도 같은 거 다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직 남은 절차가 있는데 정리를 좀 하면서 가보자. 자, 경매 절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좀 복잡하지? 첫 번째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공적 확인이었어.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적 확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공적 확인은 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라 그랬지? 확정 판결이라고 나왔었지. 확정 판결, 그러니까 재판인 거거든? 재판이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예컨대 하면서 나와 있는 게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채권자야.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야. 이 상황을 지금 계속 얘기해주고 있지. 그리고 갑에게는 이라는 부동산이 있는 상황이야. 이라는 건물이 있는 상황이야. 이랬을 때 재판을 걸어서 어떤 것을 확인받냐면 을하고 갑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라는 걸 확인받아야 돼. 첫 번째, 을이 채권자다라는 사실. 요거랑 두 번째, 채권액이 얼마다.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권액이 뭐 3억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요 내용까지.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확정 판결로 확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갑이 을에게 돈을 3억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받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과정 자체는 재판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확정 판결을 통한 공적 확인을 토대로 두 번째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야. 을이. 채권자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갑의 이라는 건물 이렇게 목적물을 특정해야 돼. 그냥 하면 안 되고 경매의 목적물을 특정해서 경매 신청을 해. 알겠지? 그렇게 됐을 때 3번 경매 절차가 이제 개시되는 거거든. 경매 절차의 개시. 이 경매 절차부터 다시 번호를 좀 매겨볼게. 이 경매 절차의 첫 번째. 경매 절차가 딱 시작되면 법원에서는 그 경매 목적물을 압류를 먼저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압류는 누가 하는 거라고? 주체가 법원인 거야, 얘들아. 법원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목적물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건물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팔 수 있을 거 아니야.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압류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목적물이 여기서는 우리 부동산인 경우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부동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등기부에 압류 등기를 기록해 놓는 거야. 이 건물은 압류된 것이다 하고 압류 등기를 기록을 딱 해놔. 됐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물건을 이제 팔기 위한 절차, 매각 절차. 매각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압류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절차이고, 이 중에서 이제 매수인이 나타날 거 아니야? 누가 매수인이 되냐면 가장 높은 가격. 가장 높은 가격을 써서 냈던 사람이 이제 매수인이고, 매수인이 돈을 납부해 법원에 가액을 납부하면은 이 매수인이 바로 뭐가 되냐면 소유자가 되는 거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반대로 누구는 소유권이 없어진 거야? 채무자. 채무자의 소유권이 박탈된 거야.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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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채무자의 소유권은 박탈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가 그 사이에 했던 그 어떤 권리들도 다 소멸한다. 그치? 그러니까 이 압류가 중요하겠지. 압류가 된 순간 이제 이미 채무자가 멋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진 괜찮아야 되거든? 뒤가 훨씬 더 복잡해가지고 아직 본론이 시작이 안 됐어 얘들아. 좀 볼게. 그 다음에 자, 여기 3문단. 내가 3, 4, 5문단을 좀 같이 가지고 왔는데 저 볼게. 3문단.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이 돈에서 경매 비용, 미납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인 배당 가능 금액을 산정하고 이 배당 가능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인 배당 절차를 진행한다. 얘들아 이거 이해되니? 매수인이 매각 대금, 그러니까 얼마 이렇게 납부하잖아? 그럼 거기서 일단 뺄 게 있어. 경매를 치르는데 썼던 비용, 그 다음에 뭐 미납된 세금 같은 걸 다 공제해. 그리고 남은 돈을 뭐라고 하냐면 배당 가능 금액. 배당이 가능한 금액. 근데 그것을 이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건데 아까 전에 우리가 갑을 이렇게 딱 2명만 봤지만 사실 갑에게 채권자가 더 있었을 수가 있거든. 그냥 을만 채권자가 아니라 갑이 못 준 돈이 여러 개면은 그 나머지 채권자들도 다 달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 이게 바로 배당 절차인 거야. 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한 자가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면 이들은 배당 가능 금액으로부터 평등하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그치? 따라서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배당 액수의 합산액이,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뭐 3명이야? 자기는 2억, 2억, 2억 이런 식으로 3명이 와가지고 다 2억씩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배당 액수의 합산액이 2억인데 배당 가능 금액? 근데 배당 가능 금액이 3억이었어. 그러면 이렇게 큰 경우, 배당 액수의 합산액이 큰 경우 각 채권자들은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안분배당이라고 한다. 안분배당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 자, 봐봐. 안분배당은 뭐냐면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배당 가능 금액이 3억밖에 안 돼. 그런데 각각 2억씩 받아야 된대. 근데 뭐 어떡해. 6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3억을 그냥 1대1대1로 1억씩이라도 가져가기로 하는 거지. 이런 게 안분배당이야. 됐지? 위의 예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거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수 있는 돈이 1억이야. 1억이 뭐냐면 이제 배당 가능 금액이야. 그런데 채무자 갑에 대해서 을은 1억 원, 1억 원, 병은 3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각각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을은 1억 원을 받아야 되고 갑자기 병이 나타났지? 병이 나타나서 야, 난 3억이나 받아야 돼. 나도 줘. 하고 3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배당 가능 금액 1억 원은 을 병에게 1대3의 비율로 안분배당돼서 2,500만 원, 7,500만 원 이렇게 배당 받는 거야. 근데 을이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주도했어. 그리고 병은 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고 배당 절차에만 참가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을이 이 경매 절차를 다 주도한 거야. 그러니까 복잡한 일이잖아, 얘들아. 재판도 받아야 되고 경매 신청도 해야 되고 이 복잡한 일을 다 을이 했어. 그런데 여태까지는 없었던 병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야, 갑에 건물 넘어갔다며? 나도 갑한테 받을 돈이 있었어. 나 배당해줘. 하고 이렇게 딱 배당 절차에만 참여했어? 그래도 병에게 돈 줄 수 있다고. 알겠지? 을이 조금 억울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 자, 여기 괜찮니? 여기 정리해볼게. 우리 아까 전에 경매 절차 1번 압류, 2번 매각 절차. 3번이야. 3번이 배당 가능 금액 산정. 배당 가능 금액 산정이거든. 근데 이 배당 가능 금액,
요걸 어떻게 구했는지가 중요해. 요거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거는 매각대금 있었지? 아까 그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뭐를 빼냐면 경매비용. 경매하는데 돈이 들었을 거 아니야? 경매비용과 미납세금 등 이런 것. 이런 걸 다 빼면 배당 가능 금액이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4번 배당 절차가 진행되는 거거든. 배당 절차. 이 배당 절차가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여러 명이었을 땐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서 중요한 말이 나와. 안분배당으로 간다. 왜냐면 평등하게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안분배당의 개념이 나오는데 안분배당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뭐냐면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합산액이 있는데 그것과 배당 가능 금액을 비교했을 때 얘들아 배당 가능 금액에서 채권자들한테 돈을 다 주고 배당 가능 금액이 남아. 그럼 문제가 안 돼. 그냥 다 주면 되거든. 근데 어떤 경우냐면 여기가 더 클 때가 문제라는 거야. 요 합산액이 더 클 때 배당 가능 금액보다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합산액이 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어떻게 한다? 채권액에 비례하는 거지. 채권자들의 돈, 그러니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요게 바로 안분배당이야. 이렇게. 자, 이해됐지? 비례야, 비례.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받는 건데 지금 쉬운 예를 주고 있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을은 아까 전에 이제 경매 절차 진행했던 을은 1억을 받아야 돼. 그런데 갑자기 병이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야 나는 갑한테 3억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배당 가는 금액은 1억이 나왔어. 그랬을 때 얘를 합산해보니까 지금 채권자들 요구 합산액이 4억이야. 이 경우가 문제라는 거지. 여기가 훨씬 크네. 이런 경우에는 1대3으로 안분배당 받는다. 해서 결국에 받을 수 있는 돈은 2,500만 원이랑 7,500만 원 이거라도 받아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었지. 을이 경매 절차를 주도했어. 경매 절차를 주도하고 병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참여만, 그러니까 배당 줘 이렇게 참여만 한 거야. 그렇게 해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여기까지 괜찮니? 자, 4문단 가볼게. 4문단. 한편 안분배당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여기가 이제 어렵지. 예외. 이렇게 안분배당만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경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담보 물건이 설정된 경우를 들 수 있다. 경매 목적물이었던 그 부동산 이 있잖아. 거기에 담보 물건이라는 게 설정됐을 때는 안분배당 원칙에서 조금 예외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야. 이 담보 물건자는 그 목적물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자신의 채권 가액 전부를 받아갈 수 있는 권리인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아, 이게 중요하네. 담보 물건을 설정해 놓으면은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거야. 얘들아, 여기가 핵심이야. 근데 우선 변제권이 뭐예요? 라고 하면 자기의 채권 가액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받아야 할 돈을 다 받아갈 수 있는 거야.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자신의 채권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담보 물건을 설정한 자가 자기가 경매 신청한 경우는 당연하고 자기가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지라도
담보 물건을 설정해 놓으면 우선 변제권은 가져가는 거야. 담보 물건은 등기부를 통해 공시되므로 채무자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목적물을 처분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유지된다. 얘들아, 이 마지막 말이 뭐냐면 이 담보 물건을 설정해 놓으면 그게 등기부를 통해 공시가 돼. 그러니까 이 등기부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 등기부에 그 건물에 대해서 담보 물건을 딱 설정해 놓으면 원래 그 채무자, 그러니까 원래 채무자가 아까 그 갑이었잖아, 갑. 갑이 이 부동산의 이제 소유권자였어. 그러면은 이 갑에 대해서뿐 아니라 갑이 아니라 소유자가 아까 어떤 그 매각대금 납부한 그 경매에서 돈 받고 그 건물 취득한 사람 있지. 그러니까 주인이 어쨌든 바뀌었어. 다른 사람으로 그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잖아. 그 사람에게도 주장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채무자가 목적물을 처분해. 그래도 그 건물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담보 물건을 설정해 놓으면은 주인이 바뀌어도 그리고 그 누구에게라도 그 건물에 대한 담보 물건을 주장할 수 있고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5문단까지 읽고 같이 해볼게. 이에 비해서 일반 채권자, 다시 말하면 우선 변제권을 가지지 못한 금전 채권자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지금 두 개로 나뉘는 거거든. 담보 물건을 설정한 담보 물건자가 있고 그냥 일반 채권자가 있는 거야. 그럼 일반 채권자는 뭐예요? 우선 변제권 못 가진 애들. 얘네들은 채무자가 수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 가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얘도 등기되어 공시되는데 얘도 등기되어 공시돼. 가압류 등기가 맞춰지더라도 그 목적물에 대한 처분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소유자가 가압류 건물을 처분하는 것 자체는 가능해. 그러니까 팔 수도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는 가압류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강제집행 대상 부동산임을 주장할 수 있다. 아, 가압류의 효과가 무엇이냐면 이 부동산 자체가 강제집행 대상인 부동산이다 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일반 채권자는 우선 변제권을 못 가졌으니까 담보 물건을 설정 못 해둔 일반 채권자를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가압류. 가압류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이거 강제 집행 대상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다만 일반 채권자로서의 지위만 인정되므로 그냥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냥 얘네들은 안분배당밖에 못 받아. 안분배당 말고 다 가져가는 게 뭐였지? 우선 변제권. 담보물건자만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안분배당인 거야. 자, 됐지? 한편 가압류 등기가 맞춰진 후, 얘들아 여기가 중요해. 가압류 등기가 맞춰진 후 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담보 물건을 취득한 자는, 얘들아 순서를 봐. 첫 번째, 어떤 일반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마쳤어. 그리고 나서 담보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 건물에서. 그러면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요거 이해돼? 가압류 등기 마친 사람에게는 우선 변제권은 주장 못한다고. 순서가 그렇다는 거야. 그럼 담보 물건 취득한 사람은 자기 전에 가압류 등기 마친 사람 빼고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어쨌든 그러므로 일반 채권자처럼 취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담보 물건자는, 이 담보 물건자는 자신보다 나중에 가압류 등기를 마쳤거나 가압류 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요거 중요한 거 보이지? 자, 봐. 이 담보 물건 취득한 자가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나중에 가압류 등기 마친 사람 혹은 아예 가압류 등기를 안 한 사람에게는 우선 변제권 주장이 가능하고 누구에게만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자기 전에 자기가 담보물건 취득하기 전에 가압류 등기를 먼저 마친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좀 잘 알아야 뒤에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여기가 좀 중요해. 자,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좀 이해해보자. 안분 배당까지 했고 이제 4, 5문단에서는 안분 배당 원칙에 대한 예외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 여기가 이제 어렵지. 안분 배당 원칙의 예외에 대해서 뭐를 설명해 주냐면 담보 물건 설정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 물건을 설정한 경우. 이 담보 물건을 설정하면은 이건 어디에 공시가 되냐면 등기부. 등기부에 이제 공시가 되는데 이 담보 물건 설정한 사람을 우리는 담보 물건자라고 하는 거지. 이 담보 물건자는 뭐가 생기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너무 파워가 세잖아. 이게 뭐냐면 바로 우선 변제권이야. 우선 변제권. 즉, 이 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그 어떤 부동산에 어떤 그 이게 부동산에 여기다가 담보 물건을 딱 설정해 놓으면은 이 부동산의 매각 대금, 이 목적물의 매각 대금 팔아서 나온 그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가액의 전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거야. 대단한 거지. 채권가액을 전부를 받아갈 수 있는 권리. 이게 우선 변제권. 요거 이해됐지?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해도 상관없고 우선 변제권 유지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채무자가 아니라 미안해. 다른 채권자야. 다른 채권자. 나 말고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도 다 상관이 없이 우선 변제권은 가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우선 변제권은 그냥 늘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등기부에 공시가 되니까. 자, 요거 됐지? 그리고 이제 담보 물건자 말고 나머지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일반 채권자라고 하는 거야. 일반 채권자는 뭐냐면 우선 변제권 없는 채권자들. 우선 변제권이 없는 채권자를 일반 채권자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것, 일반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압류를 할 수 있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그래서 일반 채권자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가압류. 그리고 얘도 역시 등기부에 공시가 된다. 알겠지? 그랬을 때 가압류를 한 일반 채권자, 가압류를 한 일반 채권자가 있는 거지. 가압류를 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도 있다는 말인 거야, 얘들아. 그럼 가압류를 한 일반 채권자는 어떤 것을 가지냐면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자에게도, 그러니까 새로운, 좀 길지만 적어보자.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권자에게도 강제 집행 대상임을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강제집행 대상인 부동산이다 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 그리고 얘는 일반 채권자이기 때문에 안분 배당만 가능하다. 이게 좀 중요해 얘들아. 가압류를 한 일반 채권자는 안분 배당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도대체 가압류는 왜 해요? 요 강제 집행 대상임을 주장할 수 있는 이제 권리는 생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걸 좀 잘 봐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 여기가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일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압류 했어. 가압류 이후에, 그리고 가압류를 한 이후에 누군가가 이 건물을 담보물권을 설정했어. 담보물권 취득자가 됐어. 이 경우 여기를 잘 봐야 돼. 가압류 이후 담보물권 취득자는 두 대상에 대해서 좀 다른데, 정확히 얘기하면 세 대상인데, 일단 요 가압류한 사람, 요 가압류한 채권자 에게는, 이 담보물권 취득자가 이 가압류한 채권자에게는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기가 담보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해. 이 사람에게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 사이에서는 이 담보물권 취득자랑 가압류한 채권자, 이 둘은 그냥 일반 채권자처럼 되는 거야. 둘 다. 얘들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담보물권 취득자랑 일반 채권자의 가장 큰 차이는 요 우선 변제권에 있는 거야. 요게 핵심이거든? 그런데 이 가압류 한 다음에 담보물권을 취득했으니까 이 가압류한 채권자랑 담보물권 취득자 사이에서는 일반 채권자처럼, 즉 이 말은 서로 둘 다 안분배당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요거 이해됐어? 그런데 담보물권을 취득한 다음에 나중에 가압류를 한 거야. 순서가 중요해. 나중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있어. 혹은 그냥 가압류 자체를 안 했어. 가압류 자체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얘네들에게는, 자기보다 나중에 가압류를 했거나 가압류를 애초에 안 한 애들에게는 담보물권 취득자가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담보물권 취득자가 내 돈 먼저 가져갈게 하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요게 중요하니까 여기를 좀 잘 정리해보면 좋겠어. 됐니? 자, 그럼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볼게. 수능 특강으로 가보자. 얘들아, 163페이지로 가볼게. 자,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금전채권의 지급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해야 지급 기일이 정해진다. 이거 기억나니? 원래는 계약을 통해서 지급 기일을 정하는데 정해지지 않으면 청구한 때가 지급 기일이다. 이렇게 했지. 2번. 부동산에 담보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지랑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는 모두 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방금까지 얘기하고 왔고. 3번. 일반 채권자도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를 위해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 얘들아, 채무자의 의견과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 승낙 얻을 필요 없다. 3번 틀렸고. 4번. 금전 채무의 지급 기일에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금전 채권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맞지? 지급 기일에 채무자가 돈을 안 줘. 그럼 채권자는 강제집행 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제 내신에서 문제 내실 때 이런 채무자랑 채권자를 살짝 바꾸실 수도 있거든. 좀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거 좀 잘 눈여겨봤으면 좋겠고. 5번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대금 전액이 납부됐어. 그럼 채무자는 그 순간 소유권 상실하는 거 맞지? 그래서 1번에 3번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고 2번 갈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그 경매 절차가 A였을 거야. 자, 1번. 경매 절차는 금전 채무자가 가진 모든 부동산에 대해 동시에 진행된다. 얘들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 그냥 경매 목적물을 특정한다 그랬어. 그 채무자가 가진 모든 건물에 대해서 동시에 뭐 이런 거 아니고. 2번. 금전 채무자가 지급 기일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경매 절차를 개시한다. 얘들아, 법원이 이렇게 한가하지 않거든. 금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해서 법원이 본인들이 나서가지고 막 경매 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공적 확인을 받은 다음에 경매를 신청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 절차 개시하는 거 아니고. 3번 경매 절차가 종료되면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이 공적으로 확인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이상하지 않니? 경매 절차가 종료되면 그 채권의 존재와 내용이 공적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경매 시작 전, 그러니까 시작 전에 먼저 얘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였지. 그 다음 4번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면 경매 대상 부동산의 현상 유지를 위해 압류 등기가 이루어진다. 이거 맞지? 경매 개시됐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압류였으니까. 5번 매각 절차가 개시되면 그 즉시 매각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 등기된 모든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한다. 매각 절차가 시작이 되면은 그 즉시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게 아니었고 경매 절차를 시행한 다음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잖아. 그 매수인이 나타나서 매수인이 뭘 해야 되냐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야. 돈을 납부하는 순간 매수인이 소유자가 되면서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모든 소유권이 소멸되는 거거든. 소유권이 소멸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부동산에 대해 등기된 모든 권리가 소멸한다고 돼 있어. 이것도 틀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권리들이 써 있을 때 그게 다 소멸되는 건 아니고 채무자의 소유권이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2번에 4번 해주면 되고. 자, 3번 해볼게. 기억은 담보물권자. 그 다음에 니은은 일반 채권자. 이 두 개 비교 대조하는 거네. 일반 채권자. 자, 보자. 1번 담보물권자는 채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었지. 그 등기부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채무자 말고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요거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사문단 밑에 부분 보면 될 것 같고. 2번 일반 채권자는 지급 기일이 되기 전에는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얘들아, 지급 기일이 지나도 돈을 안 줬을 때 그때 이제 강제 집행 신청하는 거지 지급기일이 되기 전부터 시행하는 건 아니거든. 돈 줘야 되는 날짜가 안 됐는데 돈을 안 줘? 강제 집행 한번 신청해볼까?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 3번 담보물권자는 일반 채권자와 달리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얘들아,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 담보물권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채권자도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다 배당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달리가 틀린 것. 알겠지? 4번. 일반 채권자는 배당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맞고 담보 물권자와 달리도 맞는 거지. 우선 변제권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담보 물권자. 그 다음 5번. 기니 모두 경매 절차를 거쳐야 배당받을 수 있다. 이건 맞는 거고. 그래서 3번에 3번 해주면 되고, 자 4번 볼게. 4번 적절하지 않은 거 추론이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 1번. 담보 물건을 가진 금전 채권자는 담보 물건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다. 얘들아, 이건 맞아. 왜냐면 담보 물건을 가진 채권자는 가장 강력한 권리인 우선 변제권이 생겨.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팔려도 자기의 돈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굳이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선 변제권 있으니까. 2번. 배당 절차에서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모두 합쳐도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 대금보다 작다. 얘들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아까 전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배당 가능 금액이라고 했어. 배당 가능 금액. 그리고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 대금에서 무언가를 뺐었거든. 그게 뭐냐면 세금도 빼고 경매 비용도 빼고 세금도 빼는 거야. 그러니까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이랑 세금을 뺀 게 배당 가능 금액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항상 작을 수밖에 없지. 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그냥 산수로 접근하면 돼. 알겠지? 배당 가능 금액은 매각 대금 빼기 경매 비용 빼기 미납세금 이렇게. 3번 갈게. 강제 집행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외상대금 채권자의 강제 집행 방법과 대출금 상환 채권자의 강제 집행 방법은 같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이게 우리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1문단에서 강제 집행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집행 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강제 집행 대상이 부동산이면 경매 절차 거친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채권인지 상관없이 집행 대상 자체가 부동산이면 경매 절차를 거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강제 집행 대상이 부동산이야. 그러면 이런 채권자든 저런 채권자든 집행 방법 자체는 경매 절차로 같은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3번 맞는 거고. 4번 볼게.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담보 물권자 이외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 등기가 맞춰진 경우 가압류의 효과는 일반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적용된다. 선지가 어렵게 느껴질 것 같거든? 자, 봐봐. 담보 물권자 이외의 채권자, 이거 뭐라고 바꿔서 우리 볼까? 일반 채권자지. 알겠지? 그냥 일반 채권자야. 일반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했어. 맞췄어. 그럼 이 가압류의 효과가 일반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우리 방금 읽은 거 있잖아. 방금 마지막 문단에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가압류 등기가 맞춰진 후 담보 물건 취득한 자가 있었어. 그랬을 때 이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 주장이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담보 물건 취득한 사람들 하고의 관계에서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가압류의 효과 자체가 일반 채권자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누구랑의 관계에서도 된다고? 담보 물건 설정자와도 된다고. 담보 물건 설정한 사람하고의 사이에서도 가압류 효과가 있는 거야. 자기 다음에 담보 물건을 설정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반 채권자로 돼버리니까 서로. 그러니까 이 담보 물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요거 이해했을까? 꼭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 번만 더 할게. 좀 어려우니까.
일반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마쳤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담보 물건을 누가 설정했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은 이 일반 채권자랑 담보 물건자 사이에서는 이 담보 물건자가 뭘 못해? 우선 변제권을 못해. 나 우선 변제권 쓸게. 그럼 안 되는 거야. 그게 가압류의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일반 채권자들 사이에서 많이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4번에 4번 해주면 되고 5번 볼게. 한 명의 금전 채무자에 대한 여러 명의 금전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 배당 가능 금액을 채권자의 인원수로 나누어 각 금전 채권자에게 동일한 가액을 배당하는 것은 안분배당이 아니다. 이거 안분배당 아니잖아. 얘들아, 안분배당은 머릿수로 나누는 게 아니야. 머릿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채권액에 따라서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안분배당 아니야. 이거 그냥 n분의 1 하는 거니까. 그래서 4번에 4번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남았네. 5번 보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자 봐. A는 X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B, C, D는 A에게 각각 2억 원씩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자, 이렇게 볼게. 지금 A가 채무자야. A는 채무자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제 X라는 건물이 있는 거네. 그리고 B, C, D. B, C, D가 각각 A에게 받아야 할 돈이 2억씩 있는 얘네들은 채권자. 요 상황이래. 이들 중 B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 물건을 설정했다. B가 여기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담보 물건을 설정한 사람이 된 거야. 담보 물건을 설정했어. 그리고 A가 B, C, D에 대한 금전 채무를 불이행해서 X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됐고 배당될 돈은 3억 원이다. 배당 가능 금액이 3억 원인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3억 남은 거지. 팔고 나서 이제 배당 가능한 금액이 3억인 상태. 자, 그럼 볼게. 1번. C, D 모두 가압류를 하지 않은 경우 B, C, D는 각각 1억 원씩 배당받는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C, D는 가압류를 안 했어. 그럼 B는 담보 물건을 설정했잖아? 그치?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B는 담보 물건을 설정했으니까 담보 물건을 설정해서 얘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거야. 이해되니? 우선 변제권을 가지니까 B는 2억을 먼저 가져갈 수 있어. 그치? 그리고 C하고 D는 안분배당을 받아야 돼. 뭐에 대해서? 남은 1억에 대해서. 얘는 2억, 2억이니까 안분배당을 1대1로 받아서 얼마씩 가져갈 수 있다? 5천만 원, 5천만 원 가져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각각 1억 원씩 배당받는다. 틀린 것. 자,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자, 2번. C만 가압류를 했고 이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된 후 B가 담보 물건을 설정한 경우 얘들아 이거 중요한 거 나왔네. 아까 우리 마지막 문단에서 있었던 이제 그 상황이야. C가 가압류를 했어. C 가압류 한 뒤에 B가 담보 물건을 설정했어. 요 상황이네. 그치? 그러면 요 B는 C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B는 C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주장이 불가능. 요거 이해됐지? 그렇기 때문에 C하고 B 사이에서는 어떤 게 설정이 될 수밖에 없냐면 안분배당, 일반 채권자처럼 되는 거니까 안분배당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안분배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얘네가 지금 B하고 C하고 D가 각각 1대 1대 1이잖아? 그치? 그럼 3억이니까 지금 각각 1억씩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C는 1억을 가져가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D가 있잖아, D.
그래서 다 1억씩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D는 B한테 뭘 주장할 수 있냐면 D는 이제 일반 채권자고 가압류도 안 했으니까 우선 변제권 주장이 가능한 거야. D한테는. 요거 이해됐어? D는 가압류를 안 해서 가압류를 안 한 애한테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1대 1대 1로 1억 1억 1억이지만 나 우선 변제권 있으니까 나 2억 가져갈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D는 못 가져가. D 슬프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C는 1억, 그 다음에 B는 2억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2번이 B는 2억 원, C는 1억 원을 배당받는다. 요게 맞거든 얘들아. 근데 요게 좀 어려워. 어려워서 좀 잘 생각해야 돼. 다시. C가 가압류를 먼저 했으니까 B는 C한테 우선 변제권을 주장 못해. 그래서 그냥 다 일반 채권자처럼 취급이 되니까 안분배당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1억, 1억, 1억 이렇게 배당을 받아서 C는 1억을 가져가는데 문제는 D에게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어서 나 2억 가져갈게 이게 된다고. 됐어? 알겠지? 자, 나머지 선지 보자. 3번 C만 가압류했고 이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되기 전에 B가 담보 물건을 설정한 경우는 이렇게 된 거야 얘들아. 그럼 뭐냐면 B는 담보 물건을 먼저 설정한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B는 모두에게 우선 변제권 주장이 가능해지는 거네. 그치? 그래서 2억 가져가. 그리고 이제 남은 1억을 가지고 C하고 D가 안분배당 받아야 되니까 5천, 5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B가 2억은 맞는데 C는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 4번 CD가 모두 가압류했고 이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된 후 B가 담보 물건을 설정했어 얘들아.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CD가 가압류한 다음에 B가 담보 물건을 설정했으니까 B 입장에서는 CD한테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B는 이제 CD한테 우선 변제권 주장 못해. 변제권을 주장 못하니까 얘네 셋은 다 안분배당 받는 거야. 그래서 1대 1대 1 해서 각각 다 1억씩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B씨가 1억 5천만 원씩 가져가는 거 아니고 5번 B가 담보 물건을 설정한 다음에 CD의 순서로 가압류를 했거든? 그럼 얘들아 담보 물건 설정 다음에 가압류니까 어쨌든 B는 뭐를 주장할 수 있냐면 우선 변제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억 가져가고 CD는 그냥 5천 5천 C하고 D는 각각 5천 5천을 배당받는 거지. 그래서 C가 1억 가져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 할 수 있겠어? 요렇게 문제가 나올 테니까 여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봐 얘들아. 알겠지? 여기까지 할게. 너무 수고 많았어.